안녕하십니까, 고설 강사입니다. 네, 우리 강남구청 온라인 이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강남 인강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설 강사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2009년부터 10년 넘게 문과 학종과 관련해서 그 서류와 면접 구술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까지도 이제 실제 학원에서 요 학종을 준비하는 문과 친구들과 서류 상담, 지금은 5월이니까 한참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서류 상담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과 학생들 면접 구술은 여름방학 이후 이제 내신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준비하죠. 그래서 면접 구술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종과 관련해서 문과에서는 전국에서 제가 제일 많은 학생들을 면접 구술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시간 동안 문과 우리 학종 굉장히 많이 격동을 겪고 있죠. 뭐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보면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때가 5월인 만큼 한 30분 정도 이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특히 올해도 아직 자소서를 쓰는 대학교들이 우리 학종에서는 많이 남아 있죠. 서울대와 연대를 중심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대한 말씀을 30분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뒤에 이제 그 면접과 구술 주요 대학교들, 학종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교들 실제 최신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남은 시간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PDF로 이 자료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학습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되, 다만 이거를 재가공해서 뭐 본인의 어떤 블로그나 다른 곳에 올리는 것은 조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맞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재가공하는 것은 제가 금지하겠습니다. 수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혹시 1, 2학년 학생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 이제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좀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문과 기준으로 해서 내신이 한 1.5를 넘어서면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신이 안 좋은데 수시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은 이른바 정성 요소라 그래서 내신 이외의 요소들을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면접 구술 하면은 이제 내가 내신도 그리고 뭐 수능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면접 구술까지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신이나 이제 생기부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면접 구술 전형은 1단계에서 무조건 배수를 선발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서류만 가지고 선발할 거면 배수를 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고려대 학우 전형 같은, 우리 보통 학교생활 우수 전형은 6배수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서류, 특히 이제 내신의 어떤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면접 구술을 포함한 이제 학종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조금 단일화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긴 한데 논술 전형과 이제 실기 전형이 있죠. 그래서 5월 달은 수시 모집 요강을 마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에서 올해 입시를 이렇게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올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입시와 관련된 수시 이 완결된 모집 요강을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자료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까지 조금 우리 한 6월 말에서 7월 정도가 기말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요, 각 입학처에 들어가서 작년 기출 문제와 올해 입시안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그 우리 3학년 1학기까지가 들어가죠. 우리 소위 이제 여러분 표현대로 현역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마무리가 되는 생기부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기부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는 요때까지 아마 현역 친구들은 상담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명문대를 많이 가는 학교일수록 어느 과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랑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 원서 접수 기간에 또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밤을 새가면서 고치고 또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1차 수시, 2차 수시라는 표현을 한간에 많이 쓰는데 수능을 전후로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거를 우리가 1차 수시라고 하는데요. 뭐 고려대나 아니면 연대에서 뭐 계열적 합이라든가 추천형 전형 같은 걸 우리가 1차 수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80% 이상은 이 학종리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 수능 이후, 특히 직후, 수능 직후에 있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모든 대학교 면접이 쫘라락 실시가 되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1, 2주일 만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이 전형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이 겹칠 때가 꽤 있어요. 전형별로 서로 막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경우에는 뭐 개별 퇴실이 돼서 예를 들면은 연대와 고려대가 둘 다 오전이에요. 그러면은 연대가 만약에 개별 퇴실이 되면 개별 퇴실이라는 건 오전에 시험을 보고 나와서 뭐 빠른 교통수단을 타고 고려대로 이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험 번호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그런 겹치는 전형에서는 면접 전형이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제 전체 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을 정리해 주신 건 우리 이만기 입시소장님이 2021년 12월 17일에 요 제목으로 올리신 우리 강남인강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1, 고2나 또는 나는 수시 전형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다. 기초라고 할까요? 좀 그런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속 지금 실전에서 우리 고3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전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생기부, 자소서, 그리고 면접구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줄여서 생기부라고 하는데요. 연일 아마 뉴스에서 봐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자 수도 줄어들고 뭐 수상도 하나만 고르라 그러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원래 거기서 자기가 어떤 특기사항을 보였던 거 구체적인 활동 같은 것도 적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독서도 한 4년 전에는 자기가 읽고 느낀 점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책 어떤 제목과 저자만 쓰라고 그러고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면은 또 우리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서류들이 수시에 서류로 제출이 됐었는데 추천서는 이미 올해 다 폐지가 되었고요. 자소서는 내년에 이제 모든 전형에서 폐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뭔가 폐지된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서류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올해 입시에 있어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원래 자기가 낼 수 있는 서류가 또는 항목들이 생기부, 자소, 추천서 합쳐서 100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추천서가 사라지고 생기부, 자소서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올해 어쨌든 폐지가 안 된 우리 지금 고3들 친구한테는요. 요 자소서의 상대적 영향력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상대적인 영향력이 입시에서 중요하죠. 더 늘어난 거죠. 그죠?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올해 입시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남아있는 서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9월에 막 임박해서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쯤 한번 초안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요? 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 생기부가 지금 마감도 안 됐는데 무슨 자소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자소서를 써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소서 문항은요. 미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번이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학업했던 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3번이 이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서울대는 독서 문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소서를 이제 쓰려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생기부에 너무 소스가 없다. 코로나라서 봉사활동을 못했더니 뭔가 배려나 나눔과 관련된 소스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9월에 든다 한들 가슴만 아픈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 스케줄상 8월 말에 생기부는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자소서의 소스 정도는 한번 소재 정도는 이렇게 문항별로 배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그랬을 때 아이고 1번에 1500자인데 뭐 보통 500자짜리 3개를 쓰는데 하나 정도는 내가 아직 생기부 표현을 뭐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기부가 아직 입력 가능할 때 조금 넣어놔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수행평가 주제 이런 거 한참 봤죠?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소서를 지금 미리 한번 써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제가 요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5월 달에 해야 되는 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과 작년 기출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일정 같은 것도 겹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생기부 마감되기 전에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자소를 한번 써보고 나서 생기부도 자기가 빈칸이 없는지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보강을 해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이 강의 맨 마지막 PPT에 제 이메일 주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강의를 듣고 인연이 된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저 무슨 고3 누군데요? 라고 해서 각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하잖아요.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제 수강생은 전화를 해가지고 자소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요. 그 생기부에 적는 상을 하나밖에 못 적잖아요. 그러면 안 적은 상을 쓰는 게 어떨까요? 막 이런 식의 상담도 막 그 입학처에 전화해서 그분들이랑 했거든요. 그분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말 나온 김에 기재 금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고른 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써주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꼭 너무 딱딱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적극적인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생기부 변화로 이제 돌아오면 이렇게 축소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기부를 생활기록부를 점검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인트 1, 2, 3이라고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특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특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인 영향력과 논리적으로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게 동아리나 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됐는데 세특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도는 거죠. 근데 이제 독서는 축소됐죠. 제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1년에 뭐 우리 문과 학생들 생기부 한 1000개 정도를 보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그 권하는 게 이 과목별 세특과 교과목 독서의 어떤 유기성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특이 중요한 건 맞지만 세특을 단순히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세특은 보통 크게 패러그래프 2개 정도 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 거, 자기가 수행평가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보통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수행평가한 거 예를 들면 뭐 한국사 과목에서 자기가 뭐 예술사에 대해서 비교사적인 접근으로 뭐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걸 수행평가 시간에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예를 들면 한국사라고 했다가 치면 그 한국사 과목에 바로 세특 다음에 나오는 교과목 독서 칸에는 최소한 어떤 책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수행평가를 했던 친구라면 뭐 예를 들면 예술사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발표한 시대에 뭐 조선시대였으면 조선시대 역사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막 그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접근한 친구라면 뭐 미학과 관련된 책이나 그런 책들이 좀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책을 그 과목과 관련된 책을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교과목 독서는요. 자기가 수행평가에서 발표한 주제, 세특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은 반드시 한 권 정도를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 그 버라이어션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 뭐 저희 학교는 교과목 독서를 안 써줍니다. 다 공통으로 쓰려고 해요. 뭐 온갖 상황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 학기에 이루어진 활동에 관련해서는 독서를 꼭 연결해서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보통 선생님이 상대하는 또는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독서를 몇 권이나 넣는가요? 뭐 표준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원래 4년 전까지는 교과목 독서는 1000바이트, 공통 독서는 2000바이트였죠. 그거를 이제 권수로 하면은 보통 교과목 독서는 학기당 2권, 많으면 3권 정도. 공통 독서는 2배니까 4권 또는 뭐 8권까지 그렇게 이제 보통 구성을 하는 게 표준안입니다. 보통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뭐 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특에서 자기가 강조한 책과 하나 넣고 나서도 한두 권이 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 수업과 관련된 책을 넣거나 아니면 뭐 안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교과목 독서는 어느 정도 좀 값을 잡았는데 그 공통 독서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공통 독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관심을 보여주는 게 1순위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경제학을 메인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경제학과 관련해서 자기가 뭐 자율이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했던 활동과 관련된 책을 공통독서에 넣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공통독서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교과목 독서보다는 권수를 좀 더 늘려서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뭐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우리 그 교과 과정이 편성돼 있고 수능 비문학도 보통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 이번에 교과 과정이 편성 안 된
주제들. 예를 들면 보통 외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같은 수업이 3학년 때 잘 없죠. 그러면 자연과학과 관련해서 뭐 진화론이나 아니면 과학윤리와 관련된 또는 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책을 교과목 독서에 넣기는 어렵겠지만 공통에 넣으면 좋겠죠. 정리하면 교과목 세특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거를 더 보완하고 수행평가를 한 거에 어떤 진실성을 위해서라도 그것과 관련된 교과목 독서를 꼭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 독서는 교과목과 상관없이만 자기 전공과 관련된 책, 베스트셀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교과목이 편성되지 않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중에 관련된 책, 이른바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책,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2. 여러분 요즘 특히 이제 고3들 사문탐, 사회 문화 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과는 우리 수과탐, 사과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는데 요거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큰 틀에서 이제 소논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깊이 있게 자기주도적으로 특정 주제를 파서 공부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루트가 사라졌죠. 그거를 요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른바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사문탐이나 이런 걸로 잘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제가 옆에다가 자소서 폐지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원래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생기부는 고1, 고2, 고3부터 중어 중문으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입시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분들이 과를 바꿔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행복한 반대로 고1, 고2, 고3부터 꾸준히 준비한 학과를 실제로도 지원하는 친구는요. 여러분 제가 용기를 드리기 사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입시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전체 학생의 한 20%, 3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과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기말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그동안 생기부가 준비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지원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게 오히려 대다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시고 다만 자소서가 있을 때는 그게 생기부가 끝나고도 이른바 과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내가 생기부는 언뜻 보면은 중어 중문이지만은 그 중에 사실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중국 지역과 관련된 경영을 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소를 쓸 수 있었는데 자소서가 폐지된 고려대 같은 이제 학교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또는 자소서가 없는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요. 생기부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줘야 되죠. 그때 이런 거 탐구 활동들 과목을 좀 진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기부 점검 포인트를 그 실제 표로 한번 보고 나서 자소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생기부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교과목 세특도 독서랑 챙기고 열심히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생기부가 과연 얼마나 좋은 생기부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컨설팅 업체도 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텐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컨설팅 업체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곳에 상담을 받고 어느 곳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자기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부안해동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기부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틀이 아니고요. 우리 각 대학 이제 입학처장님들이 모이신 대학교육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서류를 평가하는 요소들을 적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어떤 아카데믹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공부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지적 호기심이란 걸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간다고 해서 생기부에 경영이 막 절반 이상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 생기부도 그렇고 자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는 이른바 공통교육과정을 겪잖아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고 해봤자 그거는 아직 권수가 그렇게 과목 수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표현대로 TMI지만 저는 그 대학교 때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1학년 때 법학 안 배웁니다. 대학교 1학년도 자연과학 이런 거 필수 교양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조금 여러분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 대학교에 가서도 즉 전공을 고르고 나서도 전공과 관련된 공부는 2학년 때부터 해요. 1학년 때는 다양한 교양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벌써 자기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내용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건 좀
비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그러면은 상한선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보통 저는 한 30% 정도 전체 생기부 내용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탐구는 한 30% 정도, 나머지는 실제 교과목에 따라서 충실하고 다양하게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바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문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또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을 지원하더라도 인문, 자연과학, 예술 이런 주제들이 골고루 들어갔나, 내 생기부에 과연 자연과학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긴장감을 좀 높이고자 면접고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대학교가 2020년도에 2번 문제에서 전부 다 사례를 들라고 요구했었죠. 근데 제시문이 예술이 나오고요, 공유경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권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특히 작년 기출에는 또 자기가 읽었던 책을 예시로 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어떤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생기부로부터 어떤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었던 제시문의 주제가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한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고3 때, 왜 고3 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1, 2, 3학년 다 합쳤는데도 내가 예를 들면 예술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른바 인성과 리더십 칸인데요. 그 인성이라고 하면은 뭐 자소서 문항에서는 우리 이제 배려와 나눔,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협력과 갈등 관리 이런 식으로 세분이 되는데, 두 가지를 만약에 굳이 이제 구별을 하고자 한다면 인성은 뭔가 좀 1대1 장기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한 명의 멘티를 3개월간, 6개월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다, 예를 들면 소논문 작업할 때 친구들끼리 역할 분담, 체육대회 준비할 때 친구들끼리 연습 시간 조율,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1대1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과 또는 하나의 단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한 모습뿐만 아니라 1대 다, 여러 명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고 갈등을 조절했던 모습들을 골고루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소위 서류를 평가하는 요소들입니다. 전공 적합성, 지적 호기심, 인성, 리더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자소서 쓸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인데, 우리 제가 수업 때는 좀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무 주제나 던져봐라 하고 이 네 가지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은 좀 혼자 얘기하려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예를 들면 요 네 가지는 뭐냐면 우리 문과 학생들이 특히 어떤 학문적인 또는 학술적인 공부를, 연구를, 탐구를 한다라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접근 방법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사건, 케이스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문과생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관통하는 관련된 법이 뭐가 있냐, 제도나 지침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또 문과생들은 야, 외국은 어떻게 하냐, 일본은 어떻게 한대냐, 외국과의 비교, 그리고 연역, 이게 언제부터 문제된 거냐, 그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냐, 이런 네 가지를 골고루 좀 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체적 케이스 뭐 해볼까요? 뭐 제가 좀 전까지 보다 온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제 진출할 때 봉준호 감독의 이제 옥자라고 하는 것을 띄우면서 굉장히 마케팅을 했었죠. 그때 봉준호 감독이 제시했던 게 뭐 여기 극장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CGV나 뭐 메가박스나 이렇게 대형 영화관에서는 상영을 하지 않겠다. 넷플릭스 독점작이니까. 그 대신 나머지 마이너한 영화관에서는 틀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랑 딜을 했었죠. 그걸 왜 한 건가요? 그런 얘기를 왜 했어요? 우리나라는 영화 배급 시장이 메이저 영화관이 전체 상영관의 이제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그 회사와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실제 영화를 배급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 가면 다 똑같은 영화밖에 상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들 이런 사건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사건에 대한 어떤 분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규율하는 어떤 법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스크린 쿼터제는 뭐가 있을까? 그죠? 아니면은 그런 것을 규율하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독립 영화를 몇 프로 이상 상영하게 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찾아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외국과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또는 뭐 유사한 상황과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최근 비슷한 뭐 미디어나 이런 거랑 좀 확장을 하면은 우리 막 멜론 차트나 이런 거
그 실제 차트 조작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 오리콘 차트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빌보드 차트는 그 스트리밍 회사와 별도로 차트 회사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분리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도 상영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확실한 이제 분리, 그런 독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접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를 역사적 접근도 할 수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린 쿼터제 이런 게 과거 이제 헐리우드 영화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연역 같은 것도 쭉 찾아볼 수 있겠고. 즉 여러분들의 생계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할 때 내가 전공에 대해서든 뭐에서든 학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런 사건 분석, 관련된 법, 지침, 외국과의 비교, 역사적 접근 중에서 혹시 아예 빠뜨렸던 것들은 뭐가 있느냐. 특히 우리 사회과학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어떤 연구 방법론 중에서 내가 소홀히 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생기부를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드린 거를 보느라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표를 하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는 별게 아니고요. 실제 자기 생기부를 점검할 수 있는 표인데 이 왼쪽에 뭐 6, 7, 8번 이렇게 해서는 이제 생기부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을 적는 거예요. 자율활동 쭉쭉쭉 적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별표 아니에요. 여러분 PDF에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공란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 회색 칸에 전공 적합성 방금 설명드렸던 요소들을 적고 그 다음에 1, 2학년과의 연계 그리고 3학년 1학기 한 거의 연계 이렇게 두 가지 칸을 추가해 놨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또 설명드릴 면접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생기부 기반에서 면접 나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기부를 달달달 외울 거예요. 그죠? 앞에서부터 자기 생기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달달달 외우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예를 들면 뭐 창체, 교과목 세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로 한번 해볼까요? 빅데이터 경영 한번 해볼까요? 자, 생기부 질문이 들어옵니다. 학생, 그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그 수행평가 시간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발표를 했네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딱 면접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직인부터 해서 교과형 면접, 생기부 면접이 딱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면접 상중하로 답변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방금 딱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 친구는 머리 극적극적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 좀 준비가 덜 된 친구죠. 생기부 잠깐 봐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좀 준비가 아주 불성실한 친구고 중 친구는 보통 요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아, 네. 그때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겠죠. 면접에 상을 치는 친구는 잘 보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조사표를 바탕으로 전중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교수님 제가 그 맨 왼쪽에 보면 수학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뭐 3학년 때나 1학년 때 했던 뭐 보통 작성 시점이 3학년이니까요. 수학 연습 1과목이 되겠죠. 제가 평소 빅데이터 경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연습 과목 시간에 구글과 4차 산업혁명이 특히 구글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경영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2학년 확통 시간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찾았고 연관해서 빅데이터 경영 4.0이라는 책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경영학과에 간다면 이런 갈수록 커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지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상이겠죠.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조사표를 작성할 때 왼쪽에 이제 3학년 항목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거를 4가지 요소, 전공 적합성부터 리더십까지 무엇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죠? 학급 총무부장은 뭐 리더십으로는 요걸 어필하고 지적 호기심 이런 걸 어필하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 했던 활동 중에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 또 3학년 때 했던 활동 중에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떤 특정 내용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방금 친구처럼 앞뒤를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자소서입니다. 빅데이터란 테마를 하나 잡아서 1학년 때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이렇게 발전시키고 관련된 책은 이렇게 읽었고 그렇게 쓰는 게 곧 자기소개서입니다. 선생님 이거 검은색 네모 빵빵들은 뭔가요? 이거 이제 실제 합격한 학생의 자료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건 제가 다 삭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생활기록부 이제 파트를 정리하자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특히 자기가 잘 해온 것뿐만 아니라 빠진 게 없는지 주제별로 아까 말씀드린 주제별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접근 방법별로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요 표로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비단 생기부 자소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면접을 할 때도 굉장히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다. 네, 약속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소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자기소개서를 지금 시점에 써보는 게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기부 마감을 위해서라도. 왼쪽이 이제 2년 전까지 유지됐던 자기소개서 문항이고요.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쓰셔야 되는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포인트 위주로만 좀 짚으면 보통 이제 1, 2번이 합쳐져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1번으로 합쳐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서술어를 잘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21년도 문항도 보면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2번도 보면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3번도 보면은 쭉쭉쭉쭉 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즉 자기소개서에서 입학사정관님들과 교수님이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라기보다는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관계는 사실 생기부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들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웬만한 활동들이요. 무슨 활동인지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반복하잖아요, 입시를. 그리고 매년 하실 뿐만 아니라 수시도 1년에 2번씩도 하시죠. 생기부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로 하는 뭐 MUN, 주문형 강좌, 그다음에 뭐 자율활동에서 무슨 뭐 수학 동아리 그것들이 대충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자소서에서 또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자소서를 쓸 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서 팩트, 그죠? 사실관계를 막 나열하려고 소재 중심으로 막 구성을 해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뭐 경제학과를 쓴다. 그러면 수학도 써야 되고, 뭐 미시경제도 써야 되고, 거시경제도 써야 되고 이렇게 소재별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배우고 느낀 점 또는 평가 항목별로 작성해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소서 1번에다가요, 1,500자를 다 수학 공부한 얘기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보통 500자짜리 3개로 쓰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포함해서 3가지 테마로 쓰는데 수학을 학교 공부를 예습 복습한 걸로 500자 하나 쓰고요. 우리 보통 교과 과목, 그죠? 내신 공부가 대부분의 공부 활동이니까. 그 대신 두 번째 500자는 이번에는 학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조금 심화학습한 거, 그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문과 학생이지만은 미적분도 막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을 좀 발전시켜서 탐구한 거, 아니면은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거를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막 혼자 자기주도 학습한 거, 이런 두 번째 테마. 즉 첫 번째 테마는 학교 수업을 잘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형태로 써먹고, 두 번째 항목은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한 걸로 써먹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수학을 하더라도 또 어떻게 쓸까요? 이번에는 남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동아리나 자율활동에서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풀이 방법을 서로 막 공유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고 너는 그렇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시너지를 막 내는 걸로. 이게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밑에다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 하이픈, 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하이픈이라고 표현한다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대학교 가면 우리가 뭐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골고루 평가 항목을 보여주는 거, 배우고 느낀 점도 수업 들으면서 배우고 느낀 거, 연구하면서 자기가 발전시킨 거, 다른 친구들이랑 내가 어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친구들의 장점을 받아들인 거, 이런 모습들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교과 과목을 500자 500자 적더라도 잘한 과목 상승시킨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꼭 잘한 과목만 자꾸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제가 농담 한번 할까요? 한 30분 40분 지났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우성을 만났는데, 너무 오래된 배우인가요? 어쨌든 정우성을 만났는데 자기가 막 잘생긴 얘기만 하면 듣고 있을 때 어때요? 알고 있어. 별로 이렇게 가산점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정우성을 만났는데 잘 몰랐던 어떤 그가 내면에 하고 있는 막 고민들, 그죠? 난민에 대한 어떤 뭐 고민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이구 얘가 이런 것도 있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너무 장점만 미화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좋겠어요. 조금 무슨 얘기냐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가 그거 다 알아요. 왜냐면 생기부를 보고 잘한 과목, 여러분 2, 3년 전에 연대나 고려대나 또는 다른 대학교 입학설명 같은 거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봤겠죠? 어쨌든 그거 보면요, 어떤 학생의 생기부를 하나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고교에서 최근에 지원했거나 올해 지원한 친구들의 성적 분표와 그 안에서 이 학생의 위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상승시켰고는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조금 그 가슴 아픈 과목이 있을 거예요. 아,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과목들. 그런 거는 또 반대로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 학생은 이게 약하구나. 그러면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하고 싶은데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좀 못했다, 수학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 즐겁게 이 과목들을 했다. 즉 내가 이 과목을 싫어하거나 방치한 게 아니라 영어나 수학 과목 이렇게 즐겁게 하고 친구들이랑 했다.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내용을 써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식의 그 접근도 여러분들한테 추천. 왜냐면 어차피 결국에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왕 한번 남은 서류를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서류의 약한 점을 메이크업, 보충하는 형태로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자소서나 추천서가 지금 폐지되는 게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이제 우리 교육당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은요 그렇게 반기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은 생기부가 마감된 시점에서 우리 학종을 준비하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좀 변명도 하고 싶고 그죠?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한 학생들도 방금 제가 연결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점도 변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내신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를 쓰라는 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다. 포지티브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런 과목도 즐겁게 하고 있고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런 자세를 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접근 방법, 구체적 케이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 지적 호기심, 타인 공동체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부이자 자소서의 평가 항목이 있죠. 생기부와 자소서 평가 항목이 별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서류에 대한 평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자, 자소서는 이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려고 하시라. 여러분들이 접근 자체를 좀 달리하라는 거예요. 뭐 수학도 써야지, 영어도 써야지 그게 아니라 학교 공부한 것도 써야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접근 방법도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써야지, 그 다음에 공동체 위한 것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라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자소 문항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 평가자의 입장으로 한번 빙의해 볼까요? 자, 봉사활동에 대해서 두 명의 자소서가 있습니다. A 학생의 자소서는요, 800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400자를 할애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2번에 보통 봉사활동 많이 쓰잖아요. 봉사활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쫙 나열합니다. 300자 정도 써요. 이렇게 도왔고 이런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었고 쫙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20% 정도 아유 그래도 배우고 느낀 점 쓰라니까 도움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고 온 가슴 따뜻한 경험이었다면 이렇게 성급하게 막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 요런 학생 제가 너무 답을 좀 답정너처럼 쓰고 있나요?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쫙 얘기한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을 마지막에 이렇게 몇 줄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멘토링을 해봅니다. 처음에 수학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잘 따라오더니 숙제를 수학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숙제를 내주는데 잘 해오다가 안 해와요. 너 왜 안 해? 이렇게 안 해오냐? 학교에서 멘토멘티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엄마 일 도와드리고 뭐 동생이 방을 같이 쓰는데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몰랐다. 나는 엄마 일 도울 필요도 없고 뭐 나 방 혼자 조용히 쓰니까 나는 그렇게 자습 너도 나처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몰랐어. 상황이 좀 다르구나. 야,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학교 바깥을 나가면은 이게 자습이 안 된다. 너 혹시 학교 한 30분 일찍 올 수는 있니? 자기가 그건 가능하대요. 이거 실제 여러분 학생의 사례입니다. 그래? 그럼 너 그 나랑 멘토링 하는 시간 말고 학교 좀 한 30분씩 일찍 와서 그때 차라리 내가 내준 숙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습 시간을 확보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배려 나눔에서 뭘 느꼈냐면은 소통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수학을 막 그죠? 막 일타 강사 빙의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뭘 배우고 느꼈다로 여러분들이 보통 글을 마무리하는데 그게 뭐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딱 완결이 되는 형태로 쓰지 마시고 이 학생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어서 썼냐면요. 이런 이제 멘토링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준비하는 것보다 이제 상대방의 여건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고였는데 동문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오케스트라 가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동문 선배랑 연결해가지고 무슨 곡을 할지 그리고 간단한 의상 컨셉 같은 걸 오케스트라 이제 옷을 좀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했어야 됐대요. 근데 그 동안은 이제 어떻게 곡을 선정했냐면 최근에 어차피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교내 행사에서 연습했던 거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그런 걸로 곡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요 멘토링의 일을 겪고 나서는 그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이번에 어디 가서 연주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학교에서 이제 결정해 주는 걸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거니까 그 요양원 약간 초기 치매 환자분들 계신 분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거기 가서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너무 클래식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뭐 베토벤 운명 막 이런 거 하면 뭔가 이렇게 상황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뭐 대단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음악 치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년 시절에 우리 할머님들이 즐겁게 들으셨던 노래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향의 문부터 해가지고 그 메들리를 준비했대요. 예. 그래 동문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취지가 좋다 그렇게 하자. 뭐 꼭 우리가 클래식으로 막 관성도 있는 음악을 꼭 항상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을 선정했고 두 번째도 아주 재밌는 테마인데 오케스트라 보통 그 옷 색깔을 뭘로 입나요? 음악에 집중하라고 보통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아마 많이 입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한테 남고가 검은색 입고 가면 와우 조폭도 아니고 그죠? 제가 오케스트라 비하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 학생이 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게 노란색 따뜻한 계열의 색깔이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노란색 티셔츠로 맞춰가지고 입고 갔다고 합니다. 사진도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성상으로 자소서를 쓸 때 뭐 고1이나 고2 때 어떤 사실관계에서 뭔가 내가 하나 배웠다. 상대방의 처지에 맞춰서 도움을 준비해야 되는 거에 중요성을 배웠다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활동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배우고 느낀 점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구성상으로 여러분들이 팩트와 배우고 느낀 점을 썼다면 팩트, 배우고 느낀 점, 그거를 다른 활동에다 실천하고 있는 또 다른 팩트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1번과 2번에서 제가 자소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번 어떤 소재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항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2번은 그럼 그 고른 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서 제가 한 11년간 입시를 하면서 조금 중요하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면접과 구술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여기 녹화 방송이죠. 여러분 뭐 일시정지하고 뭐 스트레칭 좀 하고 갔다 오셔도 돼요. 저는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종을 실시하는 곳은 서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건국대, 한양대 여러 곳이 이제 실시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면접과 구술을 포함해서 학종을 실시하는 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입니다. 성균관대 일부 학과, 한문학과 같은 데가 이제 조그마한 미니 면접을 보긴 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서류를 위주로 학종을 하는 거지 뭐 1단계에서 서류를 5배수, 6배수, 일정 배수를 뽑아놓고 면접과 구술을 보는 형태의 학종을 하는 곳은 사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면접 구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서류 면접도 얘기할게요. 서영고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실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2023년도 주요 대학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볼까요? 수시는 우리 문과 친구들한테는 기분이 좋을 게 없어요. 일반 전형이 난이도가 좀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는지를 이따가 실제 입시 전형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 2년 전부터 그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 소속인지를 모르게 전형을 이제 블라인드 전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신 지원 가능성을 좀 올려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요 외고들 즉 서울대를 한 30-40명씩 가는 외고들의 상당수를 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학교의 입결을 아마 최근 2-3년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정 학과, 인기 학과들 있죠. 예년에 예를 들면 4명씩 갔다면 블라인드 하고 나서 5명, 6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전에는 오히려 교통정리란 표현을 이제 아마 쓰실 거예요. 야, 이번에 경작과 몇 명 쓸래? 경영학과 몇 명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별로 그걸 하거든요.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면 팀킬 방지하려고 하는데 블라인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내가 우리 고등학교는 너무 내신 따기가 어려워가지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받고 있어요. 위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구제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괴물이 있다. 그럼 과거에는 못 썼거든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내가 썼고 그 학교에서 내가 쓴 게 대학교에 바로 보여지거든요. 넌 이 학교에서 2등이야. 근데 오히려 블라인드가 되고 나서는요. 괴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학교가 누가 있든 상관없이 소진 지원하는 것이 조금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라는 것을 실제 입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것도 가슴 아픈 소식인데 고려대가 이제 계열적합 수능 전에 보는 전형, 뭐 특기자에서 이름 바뀌었고 수능 뒤에 보는 전형이 있는데 원래 막 특기자 서류 같은 걸 낼 수 있었어요. 3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컷이 조금 중화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내신은 낮아요. 3.0, 뭐 예를 들면 외고에 3.0인데 특기 서류가 뭐 토플이 117이 있어요. 그럼 뭐 4.0이어도 3.0 친구 못지않게 1단계 합격하고 그랬었는데 쉬는 바 서류 뒤집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컷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특기 서류가 폐지된 거는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작년인데 작년은 그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재작년 대비 작년 또 올랐어요. 컷이 왜 올랐는지를 보면 이제 나중에 분석해놓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건데 수능 전에 보는 전형이 계열적합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후에 보는 전형이 학교생활 오수 하구 전형이잖아요. 하구 최저가 얼마입니까? 수능 최저가 4합7이죠. 4합7은 재작년도 4합7이었고 작년도 4합7이었어요. 올해도 4합7이었어요. 근데 재작년 4합7과 작년 4합7의 체감 난이도는 확 달랐던 거 아실 거예요. 문과 학생들. 왜 그러죠? 수학 때문이죠. 수학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4합7이 실질적으로 문과 학생들한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계열적합과 그 다음에 뒤에 보는 이제 수능 최저 4합7이 있는 이 두 개의 전형을 둘 다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계열적합을 안 썼어요. 내신이 엄청 좋은 친구들은. 왜요? 수능 뒤에 보는 전형을 자기가 5배수, 6배수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른바 납치를 당하기 싫어서 수능 전거를 계열적합을 안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합7이 너무 빡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 외고 막 1, 2등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야 너 4합7 못 맞출 수도 있겠다. 그동안 학종 위주로 했으니까 수능 준비가 좀 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적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막 외고 1점대 친구들도 계열적합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계열적합 위주로 입결해서 1차 컷이 상승된 사례가 작년에 거의 모든 학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는 수능 전에 보는 추천형 전형과 수능 후에 보는 활동후 수용 전형이 있고 둘 다 쓸 수 있었다가 작년부터 하나만 쓰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특히 이 추천형 전형에서 지방 외고의 약진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진이란 얘기는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약하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지방 외고 학생들이 많이 파이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활동후 수형 수능 뒤에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 제일 마지막에 보는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열적합부터 쭉 연습한 친구랑 그 다음에 이게 최초로 보는 친구랑 면접에 있어서 실력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볼 텐데 연세대는 답변 준비 시간이 8분이에요. 서울대는 30분이고요. 고려대는 12분 또는 21분인데 연세대는 8분밖에 안 줘요. 뭐가 그렇게 성격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연세대는 그죠? 그런데 재심은 어떻죠? 제일 길죠. 서울대는 한 페이지를 초과한 적이 역사상 8년간 없습니다. 고려대는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이죠. 제시문이 4개. 2018년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4개였죠. 4개 미만이었죠. 그때는 5개였고. 연세대는 4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페이지를 넘을 때도 있죠. 통상 2페이지인데 도표 그래프까지 무조건 추가되죠. 근데 준비 시간은 8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이른바 타임어택이라고 그러죠. 공부가 연습이 좀 면접에서 많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아유 선생님 그러면 학종 안 되겠네요. 저 그냥 정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기사인데요. 정시가 주요 학과가 우리 이과생들한테 점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이과 나눠서 지금 싸움을 하려는 건 아닌데 아이고야 서울대학교 작년 정시를 보니까 경제경영 한 절반 정도 뺏겼고요. 자유전공학부는 95%가 이과생입니다. 우리 심리학과 누가 봐도 좀 문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가서 통계를 하긴 해요. 근데 심리학과도 90%가 이제 이과생입니다. 정리하면 밑에 표에 우리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문과 인기학과 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 이과생들한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조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네요. 아유 선생님 문과 입시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학종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보다 학종을 좀 한번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학종은 5배수, 6배수로 뽑아놓고 면접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2단계로 거르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실제 우리 그 이만기 소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5를 넘어서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학종은 어떤가요? 외고에서 뭐 특히 자사고에서 뭐 4점대에서 보통 스카이,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서강대는 5점대, 6점대까지도 가죠. 그리고 일반고도 교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신 컷이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 학종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정시가 아니라 학종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종 대학교 중에 서울대가 왜 일반 전형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분석을 한번 볼게요. 올해 변화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인문대학은 지역균형 전형이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국사학과를 합쳐서 27명을 선발하던 것이 9명 역사학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지균으로 이제 그 인원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인문대학은 유일하게 학과별이 아니라 광역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전공적합성이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카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사회과학대학의 인류학과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 학과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하를 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러는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고3 학생들 지금 당장 과를 정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직설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 현실의 상황을 감안해서 쓰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교도 인류학과가 그런 특성이 있죠. 마지막에 이제 학과를 돌리는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인류학과가 올해 수시에 지균을 폐지했습니다. 고설이 밑에다가 제가 고설인데 일반 전형의 지균화라는 표현을 한번 써놨는데 요거 한번 분석하고 들어올게요. 자, 왼쪽에 파란색이 재작년 2021학년도, 그 다음에 2022학년도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란색이 여러분 1년 전 선배들이 썼던 거, 그 다음에 회색이 여러분 올해 쓰는 겁니다. 인원의 변화를 한번 보면 그 3년 전, 2년 전이군요. 말 다시 할게요. 파란색이 여러분 2년 선배, 그 다음에 검은색 가운데 게 1년 선배, 그리고 맨 오른쪽이 여러분. 이렇게 3년 전, 2년 전, 올해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단 재작년에 그 일반 전형 인원이 확 줄었죠. 어문계열 중심으로 확 줄었어요. 근데 거기서 맨 오른쪽을 보면 국사학과, 동양사, 서양사학과가 역사학부로 이렇게 9명이 줄어들고 지역균형 전형 맨 위에 보면 인문계열이 55였는데 27로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변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인류학과 지균 폐지 얘기하고 있었죠. 그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면 왼쪽은 사범대학교, 오른쪽은 문과 사회과학대학. 그래서 인문대, 사범대, 사회과학대 이렇게 학과들을 우리가 지금 인원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보더라도 이렇게 전형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쓸 때 전형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범대학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죠? 그러면 교육학과라는 학과가 유일하게 지역균형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요. 교육학과 제가 좀 실제 상황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2년 전에 12명 중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1명입니다. 1명. 네. 이런 건 뭐 비밀도 아니에요. 교육학과 주변에 간 사람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그 1명이 이제 제 제자였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수시 12명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이제 친해지잖아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외고 일반고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통상 2~3명입니다. 즉 지역 균형을 선발하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100% 선발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을 지역 균형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학교, 다양한 지역에서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회과학대학교에서 인류학과가 올해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작년까지는 지역균형을 선발했죠. 올해 지역균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형 인원이 13명이 작년도 13명이고 올해도 13명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서울권에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 인원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인 일반 전형만 보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작년,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통 입시 상담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요 정도 네 선배로 이렇게 갔어. 그 얘기를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작년과 올해 변화를 한번 변화까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불리해진 점, 유리해진 점 정도는 보고 보강을 해야 작년 선배 기준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그 안정적으로 또는 위험하게 입시 전략을 짜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이번에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와 인류학과의 문제도 그렇고 또 보통 우리 상경계열 중에서 경영경제보다도 조금 낮춰서 쓰는 게 농경제인데 5명이 줄어들었죠. 소비자도 줄어들었고 자유전공학부가 90명에서 60명으로 줄이더니 올해는 50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합쳐서 전반적으로 일반 전형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선생님 그럼 뭐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전공적 합성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그래서 생기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서 특히 전공적 합성의 양을 늘리라기보다는 전공적 합성과 관련해서 교과목 세특과 독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학문적 접근 방법의 다양성 이런 거를 충분히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요거는 잠깐만 제가 지금 촬영한 지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한 시간 돼가나요? 얼마나 됐죠 지금까지? 1시간 됐어요? 요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올리고 들어갈게요. 이제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여러분들이 좀 학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쉽지 않죠. 현실에서 그런 걸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 5분 정도 드리고 실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대로 하면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그리고 뭐 다른 대학교로 하면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는지 특히 일반고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어차피 이거는 제가 원고체로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서술식으로 써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역균형 하면 되게 지방에서 잘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대비 합격률이 서울은 40에서 45%예요. 근데 시군구로 내려가서 군 정도 가면요 10대 1입니다. 즉 지원한 학생 대비 합격률은 오히려 지역균형이 서울이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발언들이 교육부 선생님들께서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또 이 위치가 현장에서 실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니까 조금 실전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 친구들이 지역균형을 조금 적극적으로 트라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도 그렇다는 취지예요. 두 번째,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경제, 자유전공, 농경제 이런 3경계를 다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와 경영은 아예 다른 학과예요. 자전도 아예 다릅니다. 자, 조심스럽긴 한데 D외고, H외고 이런 외고들이 있어요. 서울대 많이 가는 외고들. 2년 전에 H외고에서 서울대학교 간 학생 중에 내신 총점이 제일 안 좋았던 학생이 경제학과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D외고에서 경제학과 간 학생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가는 내신대가 1점대, 2점대 초반인데 3점대 중반이 갔어요. 서울대 가는 거의 마지막 내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학입니다. 경제학과는 수학 가중치가 어마어마한 학과예요. 그래서 수학 가중치가 크다는 말은요. 경제학의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수학이 조금 떨어지면은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경제학은 너무 좋아하는데 총점 평점이 낮아요. 근데 수학은 잘해. 라는 친구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학과의 어떤 수업 특징이 학부에 가면 수학적인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원할 때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두 번째. 저는 경영학과와 언론정보학과와 심리를 묶어서 보통 강의를 합니다. 경영이랑 경제를 묶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도 수학을 잘하면 경영에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겠죠. 수학 잘하는 학생을 싫어하는 학과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크게 어물쩡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제가 11년간 이 주변에서 학종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학생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수학으로 그런 소위 말하는 뒤집기가 경영에서 일어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최근에 특히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영과 언정과 심리는 제가 어떤 특성으로 묶어놨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경영 배우나요? 재무제표 배웠어요? 마케팅 배웠어요? 경제는요? 좀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과목이 실용경제도 있고 경제수학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주제들은 최소한 마케팅을 배우진 않지만 경제에서 배우는 빈부격차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국가 역할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즉 소위 말하는 경영 언정 심리는요. 심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 학교에 있어요. 언론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디어학과 언론 정보 조금 다른데 언론 정보과에서 배우는 무슨 공론화 과정, 그죠? 하버마스 공론 윤리 뭐 아니면 기호와 기표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경영학과, 언정학과, 심리학과 제가 하나 더 붙일까요? 철학과도 저는 붙일게요. 즉 이 네 개 경영, 언정, 심리, 철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선행 학습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는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골고루 공부를 잘하는 성실한 학생이 잘 가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떤 전공적 합성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경제학과는 교과목 세트 위주로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접근 가능한 주제들이니까. 근데 경영 언정 심리는 세특에서 어설프게 전공적 합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오히려 세특은 다양한 과목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거고요. 오히려 창체나 독서, 특히 공통 독서 같은 데서 자기가 진하게 좀 공부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해야 돼요. 자기가 특정 과목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과목을 오히려 어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율전공학부는 이제 다른 대학교에는 거의 다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자율전공학부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2단계 면접에서 보긴 하지만 그거는 자율전공학부를 지원한 학생들이 실제 졸업할 때 주전공을 경영경제를 80% 정도 선택하고 있잖아요. 실제 통계로 되어 있죠. 학부 현황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상 그러는 거지. 예를 들면 자율전공학부 가서 내가 법사학을 실제 설계 전공을 한 학생, 그죠?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학이 없다고 또는 약하다고 자전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특정 학과가 아니라 자율전공학부에서 되어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하에 써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농경제, 인류학과 이런 거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은 오히려 적으니까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1학년 때부터 준비 안 해서 돌려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막 논리를 만들지도 마세요. 내가 1학년 때 중어중문이었는데 중국의 농업에서 감명을 받아서 중국 시장 농경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논리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이번에 3학년 1학기 때 어떤 근거로 농경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교수님 앞에서 어설프게 거짓말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인문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어문 전형 있죠. 영어, 영모 뭐 이런 거 어문 전형들은요. 다른 과목 내신보다 어문 전형, 영어나 뭐 외국어는 프랑스어나 이런 식으로 제2국어까지 외국어 과목이 내신이 다른 과목보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2.8과 2.6이 있었는데 2.8이 합격했습니다. 2.6은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작년에. 어느 학교인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영문과 합격한 친구가 영어 과목 내신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문 계열은 그 어문 계열 내신을 좀 봐요. 그 다음에 철학사학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학은 좀 준비가 가능하지만 철학은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해요. 저는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후기까지 들었어요. 교수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고등학생이 무슨 철학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뭐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골고루 성실한 학생이 훨씬 더 어필됩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는 영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영어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평가도 따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의료학과는 문과학생을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자, 고려대에서 간단하게 이제 전형을 말씀드리면 고려대는 이 세 개 전형을 다 쓸 수가 있죠. 수능 최저가 3합 6으로 학추 올해 조금 완화됐고요. 학우는 4합 7이고 그 다음에 궤적은 없습니다. 자, 이 자료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고려대 계열적합 1단계를 합격하고 재수업을 들은 176명의 통계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파이널 제일 많이 제가 수업했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합격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외고가 71%죠. 그래서 계열적합은 수능 전에 보는 전형은 외고생들이 이제 주로 쓰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의 커트라인 같은 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경영학과 53명 중에서 한 외고생은 2.58 정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고 자사고는 보통 외고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반고와 국제고를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교과 전형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컷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정성요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열적 합의 좀 특징이에요. 수능 앞에 보는 계열적 합의 특징, 전공적 합성을 봅니다. 이건 재작년 자료와 비교해서 컷이 상승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뒤에 보는 고대 하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고 비율이 28%로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고가 이제 절반 이상으로 느는 거,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리죠. 궤적과 비교해서. 그리고 컷을 비교해 보시면은 궤적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진다. 배수가 6배수로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수월해졌다. 아마 최저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실질 비율이 3점 초반대에서 3점 후반까지 낮아지죠. 사합질이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뒤에 보는 전형은 최저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우수, 연대 활동우수 전형 100명 정도의 표본이 있죠. 외고의 비율이 한 50% 정도인데 커트라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대보다 훨씬 상승합니다. 왜 그런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천형 활동우수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는 서울대와 고려대에 없는 전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논술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학과 인원이 수시 전형 3개로 3분의 1이 쫙 되다 보니까 수시 전형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컷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과 구술 칸에서는 크게 생기부 기반에서 나오는 면접과 그 다음에 재시분 기반에서 나오는 구술로 나눠볼 수 있는데 면접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실제 뭐 서울대 직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화여대 모든 실제 생기부 기반에서 나오는 전형의 질문을요 각 문항별로 우리 학생들 연습시킬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교사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대. 이 질문을 쫙 본 순간 여러분들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거냐면 아까 앞에 생기부 조사표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쭉 가면 한번 써보라고 한 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걸로 준비해 놓으면 뒤에 있는 모든 질문, 생기부 질문, 아까 상중하 중에 상학생처럼 답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학생으로 설명드렸던 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그 구술 전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SKY. 자, 서울대는 형식적인 내용인데 30분 준비 시간에 15분 답변하는 시간이고 상경계열은 수학과 사회학, 나머지는 인문 사회학을 풀게 됩니다. 연대 고려대와 다르게 후속 질문을 굉장히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는 학교고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을 인문대학교 중심으로 3년 전부터 물어보다가 작년에는 경영대학교에서도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즉 직윤이 아니라 일반 전형에서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을 묻기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올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신유형의 질문들이 후속 질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해설도 중요하지만 후속 질문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자, 작년에 인문학 오전에서 우정과 관련된 제시문이 출제가 됐죠. 가와나. 어디에도 롤즈 비슷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롤즈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질문을 뭐라고 했게요? 학생? 롤즈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롤즈라면 가와나 중에 뭘 더 지지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학생만 또는 그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문학 5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른바 신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소서가 일반 전형에도 교수님 앞에 책상에 놓여 있거든요. 그 자소서에 나왔던 거나 학생의 어떤 특이한 키워드를 제시문에다가 접목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 3년 전 고려대학교 6+6 제시문 기반 그다음에 생기부 기반을 한 강의실에서 했을 때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 느낌 좀 오세요? 자기 자소서나 생기부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날 공통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에다가 접목해서 물어보는 유형이거든요. 이게 발견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답변 준비 시간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고려대는 계열적합은 21분 준비 7분 답변, 학교생활 우수자는 12분 준비 6분 답변이고
서울대와 다르게 모든 계열이 다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고요. 서울대에 비해서 주제가 좀 정형화돼 있죠. 아세요? 개인과 공동체, 님비라든가 국가 역할 같은 주제가 전체 주제의 80%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후속 질문 없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꼭 이상의 제시문을 종합해서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이게 자주 나오는 마지막 문제 패턴입니다. 연세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타임어택을 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시사가 탑니다. 저출산이 한참 많이 나오다가 4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중에 꼭 도표 그래프와 같은 자료형 제시문이 포함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문제인데 15분간, 왜냐면 30분 동안 이런 거 2세트니까요. 15분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눌러놓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해설을 한번 드려보자면 서울대학교는 15분간 한번 열심히 풀어보셨나요? 서울대학교는 1번은 비교, 2번은 논증. 이게 기본 틀입니다. 꼭 비교하라는 말이 안 나와도 비교처럼 푸셔야 돼요. 1번 문제가 비교죠. 왜요? 나의 저자가 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 뭐에 대해서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명수가 그죠? 연예인 이름 언급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박명수가 이수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 그럴 때 쟁점이 있을 거예요. 뭐 이수근의 어떤 뭐 사는 자세라든가 자녀 양육 그런 게 아니라 둘의 공통점, 둘이 둘 다 관심 있는 거 뭘까요? 뭐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뭐 애드립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비교는 공통 쟁점을 찾고 그 공통 쟁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1번도 여러분들이 그 공통 쟁점을 찾아주셨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 1번, 2번 어디에도 쟁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의 공통 쟁점을 찾아야 되는데 화살표가 나가 가에 대해서 코멘트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그 쟁점을 찾으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시문 가 독해 굉장히 어렵죠. 가를 읽어보면 뭐 미신, 그죠? 그 다음에 무신론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제시문 나를 보면 지성의 다원주의를 강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고집한 것이 그런 편견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가 내용의 독해가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즉 현실이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일 때는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즉 현실이 기울어져 있는데 평등을 지향하면 안 되고 현실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역차별의 논리라고 하는 게 나올 정도로 반대 방향을 지향해야 평평함이 맞춰지겠죠. 가에서 종교는 가운데 줄에 있는 것처럼 분별력, 철학, 법률 등을 다 대체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권력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절대주의, 절대왕정의 시대겠죠. 종교 권력이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가는 무신론을 지향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의 힘이 너무 세니까 종교가 차라리 없는 거를 지향해야 평평한 건 뭐겠어요? 종교가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도덕성의 지침 정도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분별력, 철학, 법률, 평판, 그죠? 옳고 그름, 진리, 규범, 평판은 그 당시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각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겠죠. 그러면은 제시문 나의 지성의 다원주의라고 했을 때 제시문 나의 저자는 가의 주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라고 할 때 1번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비교다 생각하고 공통쟁점, 공통점, 차이점 순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나와 가 모두 어떤 권력이 지성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것이죠. 그죠? 공통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권력이 지성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례 또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런 권력의 작용이 지성으로부터 제거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뭐 차이점에 근거해서 조금 다른 점을 이제 뒷부분에 붙여주면 되겠죠. 가는 조금 적극적인 역할, 그죠? 기존 상태를 뒤집을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데 반해 나는 지성의 다원주의 내지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좀 소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
2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할 게 최신 유형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사례들란 문제가 1번보다 2번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 뒤에 고려대도 그렇고요. 그때 사례를 그냥 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사례를 하필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어필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나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지성의 다원주의에 대한 아무 사례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하필 교수님께서 갈릴레오의 지동설 사례를 들으셨을까요? 맨 마지막 줄에 하고 많은 지성의 다원주의 사례 중에 갈릴레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과학자였는데 부당하게 종교재판을 받았던 사람이죠. 느낌 오시나요? 가와의 관련성이 있죠. 종교 권력이 부당하게 지성을 억압했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합격생 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문학의 위기를 들고 싶습니다. 와우, 인문대 교수님은 좋아하셨겠네요. 왜냐? 가와나 모두 공통적으로 그 당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특히 갈릴레오 지동설 사례처럼 종교 권력이 지성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저는 그런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면 무시당하는 인문학의 위기의 현상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 뭘 방금 어필한 거예요? 내가 현대 사회에 이 문제를 적용해봤다라는 포인트를 어필한 거죠. 어쨌든 지성의 다원주의를 들고 뭐 갈릴레오 지동설 나오니까 그냥 뭐 코페르니쿠스 들고 이렇게 유사한 사례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시고 왜 그 사례를 들었는지 고민의 흔적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푸셨나요? 이 문제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서울대가 201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사적인 내용을 출제하지 않다가 이때부터 시사, 공유경제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3자 비교, 2017년도 인문학 뒤로 3자 비교를 사회과학에서 처음 냈고 그리고 이 뒤로 2020년 공유경제, 2021년 코로나, 사회과학 제시문 4개짜리 그리고 작년 선거, 민주주의까지 해서 조금 시사를 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내용도 조금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까 앞에 문제를 풀 때도 제가 1, 2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풀 것을 좀 강조했죠. 그래서 사례를 들 때도 2번에서 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가나의 공통쟁점인 종교 권력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자본주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좀 주안점을 뒀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1, 2번을 막 따로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2번에서 정부를 고르고 그죠? 1번과 별 관련 없이 그렇게 푸는 친구가 많은데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좀 먼저 읽어보면 1번에서 공유경제 유형의 비교를 역시 묻고 있고 2번에서 보면 제시문 다해서 여러 가지 주체를 등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이왕 비교할 때 주체의 유형 중심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게 1, 2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모든 문제에서 1, 2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물론 좋겠지만 특히 서울대는 후속 질문이 있기 때문에 1번 따로 2번 따로 풀면은 당장 답변에 모순이 생기면 후속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1, 2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답변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주체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는 공동체 하나가 중심이죠. 제시문 나는 렌탈이라고 해서 이제 대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는 둘째 줄에 이제 중개 서비스 업체라는 게 등장하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에 중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는 제시문에 만약에 키워드를 굳이 쓴다면 둘째 줄에 소유 관리 이용을 하나의 공동체가 다 한다면 제시문 나는 그 중에서 소유와 관리, 그죠? 다시 빌려주려면 세탁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소유 관리는 의전이 하지만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하죠. 1대 다, 그죠? 여러 명이 와서 빌리니까. 제시문 다는 어때요? 중개 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빌릴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죠. 다 대 다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죠. 관리는 중개 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개하게 되니까요. 관리하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1번을 여러분들이 풀 때 2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3개를 비교할 때는 2대 1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혼란스럽고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잡아서 비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기출 2017년도 그 타요 나오는 문제는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그리고 뭐 2021년에 나왔던 여러분 기출을 한번 열심히 공부한다면요. 그 코로나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는 문제 2번에서 강제와 의무화하고 있죠. 예, 그 필요성이 큰 순서대로. 그건 제시문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나가다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1번에서의 비교를 2번이랑 연결해서 풀고. 그렇다면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수록 주체가 다양하게 분산돼서 비로소 생긴 문제를 2번에서 제기하고, 그 해결책도 그러면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가서 생긴 문제니까 다시 가. 그래서 공유경제의 원형. 이용자가 민주적으로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원형을 회복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거 또 한 3, 4분 정도 볼게요. 고려대는 제시문이 앞페이지, 뒷페이지 하나가 잘렸구나. 고려대 거 하기 전에 연대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연대 거가 한 페이지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죠. 와, 이거를 8분 만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잠깐 8분 정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풀어보세요. 푸셨나요? 8분간 이걸 준비하려면 절대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읽고 그거를 1, 2번에서 답변하는 형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연대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다 보면 항상 시간을 어기기 때문에 뒤 해설을 이미 손으로 다 써왔어요. 그래서 써온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지만 그 문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부터 읽으셔서 1번 가나 비교, 2번 가나를 감염병 확산으로 연결, 2번 그거를 다와 라에다 해석, 2-2번 그 2-1번을 다시 사회정책의 쟁점. 문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쌓이잖아요. 그죠? 1-1번, 1-2번 연결되고 그게 2-1번으로 연결된 다음에 그 2-1번 답변이 2-2번에 합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가와 나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독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여러분들이 보면 감염병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나 순서로 읽고 공간 읽고 그걸 다시 감염병에 적용하고 이 순서로 하면 8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문제를 먼저 읽고 가나를 읽을 때부터, 가와 나는 보통 대립상의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읽어보면 알 거예요. 가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 제시문 나는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조율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제시문을 아예 도표랑 연결해서 독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고려대는 제시문이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문제도 3개에서 보통 이제 4개 정도 나오죠.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이 문제는 제가 PDF로 전체적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고려대 문제를 보면 문제부터 읽으면 1번은 이제 구분, 보통 비교죠. 그리고 2번은 이제 가가 나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 서울대 1번 비슷하죠. 그다음에 3번에서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나 선택해서 종합하게끔 유도합니다. 고려대에서만 제가 좀 특이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의 긴 설명회를 마감을 할 텐데, 고려대는 경쟁률이 5대1이죠. 계열 적합은 5대1, 5명 다 들어옵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능 뒤에 보는 건 물론 최저가 있다고 하지만 6대1이죠. 즉 서울대, 연대, 고려대 중에서 고려대가 1단계 경쟁률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꼭 다른 대학교 혹시 보게 되더라도 1단계 경쟁률이 가장 많을 때는 고려대를 타산지석 삼으세요. 그런데 후속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에서 1, 2번 같은 데서도 물론 차별화가 되겠지만 이렇게 입장 선택 문제에서 배점표를 보면 40점 돼 있죠. 입장 선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남들이 보통 많이 하는 선택을 해서 5명 중에 1명이 되기보다는 남들이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으로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고려대에서요. 경쟁률이 5대1이고 5명 중에 1명이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자기가 뭐 전교 1등 내신이에요. 그러면은 뭐 굳이 5명 중에 1명 아니더라도 내가 서류를 밀고 가지. 그럼 그냥 평이한 답변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건 전략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튀어야 됩니다. 특히 서류에 자신이 없을수록. 이 문제 여러분 한 21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자, 3번에서 친구들이 뭘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가입장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비판할 것 같습니까? 보통. 제시문 가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진화와 진보가 구별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진화가 진보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 획일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우리 키플링의 시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시였어요. 가서 막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시문 다는 라다크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나가 일단 가한테 무슨 욕을 먹었겠어요. 야, 너 진화는 진보라고 믿었던 애들이 그렇게 제국주의 했더니 나중에 그 폐해가 생겼던 거 모르냐? 너와 같은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야. 즉 진화는 진보라는 태도를 비판했겠죠. 2번에서. 그래서 3번에서는 대부분 그 논리 그대로 가해 입장을 지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제국주의자로 오명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제시문이 다에 대해서 코멘트해야 하는데 다는 진화는 진보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들어가서 마을을 오히려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가해 입장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어렵겠죠. 대립상의 상황에서 가해 입장을 비판하는 거니까 나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선생님 가해 입장을 비판하는 게 꼭 나를 지지하는 건가요? 가 궁금하다면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겠지만 특히 가장 확실한 건 그 고려대학교 기출 중에서 외래문화 수용할 때 김치 나오는 그 도표 나오는 문제 있어요. 그 학교 측 해설 보면 확실히 알 겁니다. 가를 비판한다는 건 나를 지지하는 건데 그 논리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려대는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거를 가를 비판해야 되겠다로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가가 이제 진화와 진보를 구별했던 건 주로 자연과학의 논이고요. 근데 재심은 나와 다른 인간사회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인간사회의 영역은 있어요. 진화 갖고 진보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심은 나에서 두 번째 연애, 셋째 줄 나오는 기아나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극복되면 좋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라고 뭐 기아로 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화가 진보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그럼 제국주의 논리는 어떡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 이 재심은 나의 시가 나왔을 때랑 다르게 오늘날은 제국주의가 잘못됐다는 인류의 어떤 공통된 역사적 비판이 있잖아요. 즉 인권의 역사도 진화는 진보인 거죠. 발전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다크도 지금 당장은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혼란을 겪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서구도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 제가 소위 이제 레어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면접 구술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면접 구술을 실제 실시하는 대학교가 서영고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준비를 했을 텐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후속 질문이 있기 때문에 문제 1, 2번 간의 유기성을 갖춰야 되고 1번 비교 따로 뭐 2번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답변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요. 특히 신유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 키워드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마무리해라. 이게 서울대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답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나부터 순서대로 다 읽고 그러면 공간의 문제를 코로나에 적용해 볼까? 이러면 절대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고 어떻게 보면은 가나를 달아에 있는 키워드에 적용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고려대는 제가 조금 그 문제를 중간에 버벅였지만은 그 새롭게 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형의 특징상 5배수, 6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선택 문제 같은 경우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선택으로 답변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로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고 혹시 그런 기출을 공부하다가 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메일로 또 질문하면 제가 기회가 되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1시간 반 동안 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시점에 맞게 생기부 자소서를 점검하는 포인트와 함께 면접 구술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 중에 조금 막 예민하거나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신 있게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라 생각하시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아주시되 제가 했던 행간의 맥락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입시에 활용해서 모두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인강 그리고 2023 우리 예비 고3들 화이팅입니다.